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내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를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응원 댓글 조작까지 이슈가 많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도 200편 넘는 작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관람법까지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부터 안정화될 걸로 예상했지만 우유값에 이어 맥주값과 지하철 요금까지 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아시안게임 결승에 3회 연속 진출했습니다. 모레 토요일 밤 결승전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며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덕유산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이런 쌀쌀한 날씨가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파행이 우려됐던 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 단독 의결에 대한 민주당 측 유감 표명에 가까스로 정상 개최됐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공직 취임과 소유 언론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인사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의 경영, 위키트리나 코마나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저의 정치활동 이력이 거의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 주장만 편다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됐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는 일방적인 기록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 역시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두고 보겠다면서도 전반적 기류는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가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려 한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까지 강조하는 만큼 관련 여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 진행되는 이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지지층 결집 정도가 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 완화 등 이 지역 현안을 풀려면 대통령,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 바로 연결되는 이 여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야당 대표 심부름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이 민주당의 견제구 역시 빼놓지 않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투표만이 권력을 이긴다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 등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존중이어야 합니다. 네, 단식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역시 지지 호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데 이어 주말 선거 유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의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 지원 체제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송부 요청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송부 시한은 내일까지 이틀인데 국회가 제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제기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통계국 등의 수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계소득이나 분배 등과 관련해 국가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집값 통계 보고를 주 3번으로 늘리고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미리 받아 부동산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엔 장하성, 김수연,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혀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최소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 4부가 주축이 돼 수사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인데 일본 정부는 투명성 높게 관련 정보를 발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시작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도쿄전력이 오늘 당초 전해진 것보다 10여 분 빠른 오전 10시 20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3일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 샘플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최대 87베크렐로 나타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정한 방사능 위험 수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푼 것이 발견됐지만 이 또한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460톤, 17일 동안 7,800톤가량을 1km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차 방류 때 정기적으로 원전 주변의 바닷물과 물고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따라서 2차 방류 역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국내외에 알리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本日から第2回の放出が開始されたと承知していますが、引き続きモニタリングの結果など透明性高く国内外に情報発信を行っていきます。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에 대한 안전을 자신하고 있긴 하지만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도 있고요. 또 일본 어업에 미치는 파장을 봤을 때 일본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차 방류 전후 시기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오늘 2차 방류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이 이웃나라나 자국민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면서 핵 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일본 수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외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1,007억 엔을 투입하고 도쿄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길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내 소비 진작과 보상안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검토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고요? 네,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총회인데 오늘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회에서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은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라면서 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국이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당사국 간 합의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회의 전에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 문서를 제출한 당사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분위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유가와 농산물값 강세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7% 상승했습니다. 2달 연속 3%대 상승률인데요. 앞으로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물가에 추석 명절도 간소하게 지냈는데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볍습니다. 과일 하나, 우유 한 통 사 먹는데도 고르고 또 고릅니다. 세일하는 날짜만 기다려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세일 그거 전단지가 언제 오나 그거 기다린다니까.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7%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농산물이 7.2%,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여 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를 상쇄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복숭아 등 신선 과실이 24% 넘게 올라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19%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엔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값 하락폭이 4.9%에 그치면서 역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렸습니다. 총 물가 지수가 오른 것이 0.31이니까 거의 석유류 전부 오른 것들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제 총 지수가 이제 3.4에서 3.7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적어지는 이번 달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은행도 물가가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배추, 무, 할인 지원,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에 이어 우유 제품과 맥주 등 먹거리 물가에 전철과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을 잇고 있어서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어제 막이 오른 부산국제영화제 영상으로 보고 오셨고요. 아시아 최고 영화 축제로 영화인들과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200편이 넘는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네,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도 많은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볼거리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28회던데요. 네. 예, 어제 개막했고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13일까지 계속 열흘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일단 진행자부터 보면 이제 투톱 이제 진행자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박은빈 씨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 예. 이유는 같이 MC를 보기로 했던 이재원 씨가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게 되는데 박은빈 씨는 뭐 국제적으로도 국제 에미상을 연모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사회자로서 주목을 이제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보다도 33편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69개 국가 209개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됐는데 규모가 약간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작품 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유럽의 영화 70여 편을 볼 수 있어서 유럽의 영화 트렌드를 좀 앞서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배우 주윤발 씨가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던데 특별전도 열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별전에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이제 영본색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액션 씬이죠. 대나무 밭에서의 그런 액션 씬, 와호 장면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예전 작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원모어 찬스라고 하는 신작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원모어 찬스는
예전의 어떤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 현재의 영웅의 모습인데요. 네. 예전에 정전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영화의 어떤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도박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 마카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자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성애가 굉장히 들끓는 연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영웅 본색과 같은 액션 스타가 아니라 부성애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연기 변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까지 이렇게 상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개막식에서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호스트로 직접 영화제를 챙겼다고요? 네, 그래서 호스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사장과 이제 집행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 제작자들이 오면은 결국 그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맞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맞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스트고 송강호 씨가 여기에서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릭배송호 같은 그런 감독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은 올 1월에 별세한 배우 윤정희 씨에 대한 헌정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또 공로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작 영화 시를 연출한 이창동 감독이 했고 상은 백진희 씨가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가 없는 상황이어서 송강호 배우가 이제 관객들을 맞이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행부가 없는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은 영화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첫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영역과 그리고 예산과 이제 행정적인 어떤 처리 이 두 부분이 이제 불거지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누어서 좀 운영 쪽에 위원장을 따로 하자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인사 갈등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영화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화인들이 기획하고 영화를 선택하는 것에다가 예산과 이제 행정까지도 같이 해야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영화계 입장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따로 분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행정적인 운영적인 예산 전문가를 따로 운영장으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갈등의 처음 출발이었고 이용관 이사장은 거기서 약간 절충을 하다가 나중에 갈등이 불거지니까 나는 어떤 이익에 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지금 거의 세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그래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사장까지 공석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규모가 축소돼서 209편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개막작으로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가 선정됐다고요? 어떤 영화예요? 네, 이거 한국이 싫어서라면 개막작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열리는 작품 제목으로 한국이 싫어서를 부각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장강명 소설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이 좀 버거워서 젊은 주인공이 해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사회적 현실을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한국이 싫어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를 가든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 등지로 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갖게 되면은 결국 거기 가서도 불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렇습니다. 영화군요. 그렇기 때문에 헬조선 뭐 이런 류의 작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폐막작은 유덕화 주연의 코미디물 영화의 황제입니다. 이 작품은 인터넷 도박 범죄 실화를 다뤘고요.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폐막작으로 이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영화제 가보니까 작품이 너무 많아서요. 뭘 봐야 될지 좀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목할 만한 작품이나 감독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영화인들 중에 이제 여성 감독들이 만든 배우들이 만든 이제 단편도 있습니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유럽 영화가 이제 초점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르베송의 작품 도그맨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스릴러 방식으로 추적하는 그런 작품들을 르베송이 이제 추구를 해왔는데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도그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이 개를 키울 것인가라는 것을 스릴러 방식으로 추적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탄생은 자유분방하게 살던 각 개인들이
가족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좀 1인 가족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사회도 그런 측면 내에서 좀 많이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반추 삼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가족의 탄생이라고 이제 하는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40대 여성이 우연히 블랙베리를 산에서 따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러면서 대호각성을 하게 돼요. 내가 삶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죽을 순간까지 넘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베리를 따다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영화군요. 산딸기를 따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뭐 약간 동항적인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은 최근에 한국계 감독들이 미국 등지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삭 감독의 미나리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존조 주연의 서치 그리고 저스틴 전의 자모자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지금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들을 따로 보실 수 있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이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영화인지 예고편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 아시아영화제 중 처음으로 OTT 작품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옥자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OTT 영화 아니냐고 쫓겨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OTT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발레리나 하면은 뭐 문화예술 영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친구의 복수를 하는 경호원 출신의 주인공 전종서 이제 배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복수극이 요즘에 또 장르물에서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 OTT에 또 등장을 했고요. 또 독전 2 같은 경우 영화로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즌은 OTT를 통해서 개봉을 합니다. 이게 참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먼저 개봉관에 있었던 작품을 두 번째 시즌은 OTT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달라진 위상을 보여줄 수 있고 아마 세계 진출을 염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생 조직을 쫓는 조진웅의 활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오진 날, 운수 좋은 날의 어떤 약간 패러디 느낌인데 저렇게 이성민 씨가 손님을 태워요. 근데 거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운수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쇄살인마인 거예요. 야,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런닝메이트라든지 또 유승호의 웨이브 같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내 OTT들도 이 세계적인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아마 세계 진출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OTT 업계의 입장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나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가면 그 감독들 또 배우들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여럿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인들과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오픈 토크 자리가 사실 특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특히 밤에 야간에도 열린다는 것이 부산국제영화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 판빙빙과 고레하다 히로카즈 그리고 르베송 감독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빅프가 이제 특징이죠. 이 작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직접 주도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또 대화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눈길을 끌고 또 보려면 미리 신청해야 돼요? 이건 이제 영화마다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예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기작일수록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완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이 시간에도 너무 특정 영화를 강조하면 그쪽으로 또 몰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러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as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22 to Ben Bernank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USA. Massachusetts in the United, they decided to warn. 오늘은 낮 동안에도 공기가 다소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3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1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가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내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문제 등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응원 댓글 조작까지 이슈가 많은데요.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